안녕하세요. 통계적 검정력이란 대립가설이 사실일 때 이를 사실로서 결정할 확률입니다. 통계적 검정력은 확률이죠. 그리고 대립가설은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가설입니다. 연구자들이 깨뜨리고 싶은 것은 귀무가설이고요. 연구자들이 증명하고 싶은 가설은 대립가설입니다. 입증하고 싶어 하는 가설이죠. 그러니까 통계적 검정력은 연구자들이 도출하고 싶은 결론을 담고 있는 대립가설을 사실로서 결정할 확률을 말하게 됩니다. 확률이니까 0에서 1 사이겠죠. 0%에서 100% 사이입니다. 110%는 없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도 없습니다. 0에서 100%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통계적 검정력이 90%라고 하면 대립가설이 실제로 사실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로서 결정할 확률이 90%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일 때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90%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계적 검정력이 90%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10%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대립가설이 사실인데도 10%의 확률로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할 확률이 10%가 된다는 것이죠.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대립가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인 귀무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10%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종 오류라고 합니다. 베타 에러라고 하는데요. 통계적 검정력이 좋아지게 되면 이러한 이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작아지게 됩니다. 방금 예시에서 봤듯이 통계적 검정력이 높아지니까 90%에 육박하니까 이종 오류인 베타 오류를 범할 확률이 10%밖에 안 되죠. 만약에 통계적 검정력이 99%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이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검정력이 좋아지게 되면, 즉 이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높아지게 될수록 이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적 검정력이랑 이종 오류의 확률을 더하면 100%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통계적 검정력이 올라가면 이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 검정력이 좋아지면 이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종 오류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대립가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이종 오류죠.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연구자는 자신의 주장이 있겠죠. 예를 들어 연구자는 내가 개발한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사실이죠. 하지만 연구 결과 실제로 사실임에도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오류가 발생한 거죠. 잘못 결정한 것입니다. 모든 연구는 확률로서 말하기 때문에 단 1%라도 잘못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정확하게 되냐 안 되냐,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굉장히 가혹한 질문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모든 결과는 확률로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100% 확실하게 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마찬가지로 임상시험과 여러가지 실험들에서도 그 결과는 확률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로 돌아가서 보면 연구자는 자신의 신약이 실제로는 효과가 있다, 사실임에도 아니라고 할 확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럴 확률을 바로 이종 오류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약은 효과가 있지만 효과가 없다라고 결정할 확률인 거죠. 이 예시에 의하면 신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에도 효과가 없다라고 말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죠. 만약에 이게 20%, 30%까지 올라간다면 반대로 통계적 검정력은 80%, 70%까지 낮아진다면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종 오류의 확률이 30%다. 그러면 10번 중에 3번은 억울하게도
실제 효과가 있음에도 효과가 없다고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시험을 했는데 10번 중에 3번은 실제 효과가 있는데도 없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신약은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나고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신약으로 개발되었으면 원하는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었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신약이었지만 실패하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적 검정력을 굉장히 높게 하면 되지 않느냐? 99%로 하면 그렇게 신약이 버려지는 것들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1%, 심지어는 0.001%까지 낮추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모든 것은 트레이드오프가 있죠. 이 검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유의 수준이 있습니다. 1종 오류가 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2종 오류만 본다면 이 2종 오류만 낮춰주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1종 오류도 존재한다는 거죠. 2종 오류를 낮추려고 하면 1종 오류가 높아지고 1종 오류를 높이려고 하면 2종 오류가 낮아진다는 거죠. 요 둘 다 모두 좋아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모두가 행복한 결론은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죠.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2종 오류를 희생시킬 거냐 1종 오류를 희생시킬 거냐 결론을 내려야 하겠죠. 우리가 연구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실 1종 오류를 희생시키고 2종 오류를 굉장히 낮게 만들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1%, 0.00001% 이렇게 낮추고 싶죠. 왜냐하면 신약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내 신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때 정말로 효과가 있다라고 결정할 확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 시장에 출시되면서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통계적 검증력이 높을수록, 다른 말로 2종 오류의 확률이 낮을수록 신약 개발 회사에게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효과가 있을 때 정말로 효과가 있다라고 결정할 확률이 99.999%로 올라가죠. 그러면 임상시험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효과가 정말로 있다면은 진짜로 있다고 결정할 확률이 거의 99%니까요. 이전보다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바로 1종 오류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통계적 검증력은 신약 개발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였고 1종 오류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신약이 효과가 있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거는 알겠다. 그런데 만약에 효과가 없었는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1종 오류에 내포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신약 개발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효과가 있을 때 다 효과가 있다라고 잡아내는 걸 중요시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 신약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효과가 없는 약을 썼으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2종 오류와 1종 오류의 개념은 효과가 있는 걸 효과로 있다고 잡아내는 게 더 중요하느냐, 효과가 없는 걸 효과가 없다고 잡아내는 게 더 중요하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현대 사회는 요 1종 오류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걸 쓰는 걸 더 우려하는 거죠. 환자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FDA도 이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입장보다 환자의 입장을 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할 때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즉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에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희박할 때, 그때서야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는데 정말 특수하게도 이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나오기에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수치가 도출되었을 때 그때서야 겨우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효과가 없다, 실제로 그 신약이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일종 오류를 줄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효과가 있을 때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이 통계적 검증력은 줄어들 수 있겠죠. 이종 오류는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웬만큼 사실일 때 다 사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효과가 있다라는 게 확실할 때만 인정을 해주니까 말이죠. 일종 오류를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신약의 효과가 입증된다 싶으면 그 신약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은 효과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극단적인 값이 나와서 이것은 통계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싶을 때,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질 때 그때서야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효과가 있다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웬만한 건 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 미묘한 차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다 효과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서야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일종 오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 싶으면 인정을 해주는 게 이종 오류의 확률을 줄인다는 것이고, 정말로 효과가 있을 때에만 인정을 해주는 게 일종 오류를 줄인다는 것이죠. FDA는 일종 오류를 중요시하게 본다는 것이고요. 자, 추가로 통계적 검증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당연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커지면 당연히 검증력은 나빠질 수 있죠. 왜냐하면 들쭉날쭉하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실제 차이가 있다라고 판별하기에는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두 모집단 간의 차이가 작을수록 역시 정말로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힘들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표본 크기, 표본이 많을수록 더 정확하게 검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계적 검증력은 증가하고요. 우리는 임상시험 논문들을 보다 보면 요 일종 오류를 측정하는 결과지표에 친숙한데 통계적 검증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험에서 차이가 있다고 통계적으로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한 통계적 검증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계적 검증력이란 개념을 머신러닝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통계적 검증력을 달성한 모델은 어떤 의미일까요? 통계적 검증력을 달성한다는 의미는 아주 단순한 모델보다 성능이 개선된 모델을 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라벨이 A, B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각각 비중이 50%, 50%인 데이터셋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모델은 한쪽 방향으로만 맞추는 것입니다. A만 맞추는 거죠. 그러면 정확도는 최소한 50%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검증력을 달성한다는 건 한쪽 방향으로만 맞추는 아주 단순한 모델보다 정확도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의 사례에서는 정확도가 50%보다 높게 나와야 통계적 검증력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엠니스트 숫자 이미지 분류에서는 10%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모델이 통계적 검증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0, 1, 2, 3, 4, 5, 6, 7, 8, 9 총 10개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맞출 경우에는 10개 중에 하나를 맞추게 되니까 10분의 1, 즉 10% 정확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모델이 10% 정확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력을 달성하려면 엠니스트 데이터셋에서는 10%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IMDb 영화 리뷰 분류에서는 긍정, 부정 두 가지로 라벨이 나뉘거든요. 그럴 경우에 한쪽 방향으로만 맞추는 아주 단순한 모델의 정확도는 50%입니다. 그러므로 50%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모델이 통계적 검증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검증력은 우리가 세운 가설이 참일 때 이를 채택할 확률을 말합니다. 사실일 때 사실이라고 결정할 확률인 거죠. 여기에서는 즉 머신러닝에서는 적어도
데이터셋에 있는 클래스별 분포보다 모델의 정확도가 높아야 우리가 세운 가설이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설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설은 주어진 입력으로 출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통계적 검정력이란 단어는 어려운 단어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한쪽 방향으로만 맞추는 것보다는 적어도 더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동전 던지기를 할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잖아요. 그런데 한쪽 방향으로만 찍어도 정확도는 5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을 통해 예측을 하려고 할 때 손가락의 움직임, 힘, 방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측을 할 때는 반반이 아니라 적어도 60%, 70%까지는 맞춰줄 수 있어야 통계적 검정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찍는 거랑 모델을 사용하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적어도 한쪽 방향으로 찍는 것보다는 잘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필 굴리기,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모델이 더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통계적 검정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제로 딥러닝 모델을 돌릴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제가 모델을 하나 돌린 건데요. 트레이닝 데이터의 애큐러시는 0.89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의 애큐러시는 0.56입니다. 일단 굉장히 과대적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컨퓨전 매트릭스인데 우리가 예측한 프레딕션과 테스트 데이터의 실제 값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은 잘 맞추지만 이쪽은 잘 맞추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이 통계적 검정력을 갖췄다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맞추는 가장 단순한 모델보다 더 잘 맞춰야 된다는 의미죠. 가장 단순한 모델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Y테스트의 랭 값을 볼 건데요. 총 5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0과 1 라벨이 어떤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로 분류된 라벨은 16개가 있고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나머지 34개는 0으로 분류된 라벨입니다. 50개 중에 16개는 1로 분류가 되어 있는 클래스고 50개 중 34개는 0으로 분류된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데요. 한쪽 방향으로 맞춘다고 하면은 정확도가 몇 퍼센트가 나올까요? 34 나누기 5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확도는 0.68이 나옵니다. 68%의 정확도를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모델이죠. 한쪽 방향으로만 맞추는 모델입니다. 0으로만 맞췄을 때 정확도가 무려 0.68, 68%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델은 테스트 데이터에서 0.56, 56%의 정확도밖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모델보다 못한 성적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 50개의 데이터 중에 50개를 맞춰보려고 했는데 아주 단순한 모델보다 더 많이 틀린 거죠. 특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 로는 실제 값이 0인 경우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로는 실제 값이 1인 경우입니다. 20 더하기 14 하면 34가 나오죠. 이 34. 그리고 두 번째 로 8 더하기 8은 16이죠. 이것은 실제 값이 1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칼럼은 예측한 프레딕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로 예측했는데 실제 값은 0이어서 틀린 게 14개나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틀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0.68보다 더 낮은 0.56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단순한 건데요. 만약에 프레딕션을 0으로만 했다면, 한쪽 방향으로만 했다면 여기가 34, 여기가 16이 되면서 정확도는 0.68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델이 이쪽 방향도 예측해 보려고 한 결과 틀리는 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모델인 0으로만 예측하는 모델이었다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50개 중에 34개를 맞출 수 있어서 68% 정확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요 14가 여기로 가죠. 34. 얘도 여기로 가서 16이 되죠. 그래서 전체 50개 중에서 34개를 맞추게 되니까 0.68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은 0으로 예측하고 실제 값도 0으로 나온 경우잖아요. 여기가 34가 되면서
전체 50개 중에 34개니까 정확도가 0.68이 나올 텐데, 이 모델은 1로도 예측을 해봤는데 오히려 예측을 하면서 더 많이 틀리게 된 거죠. 1로 예측을 할 때 1로 맞추는 경우가 더 많아져야 정확도는 0.68보다 더 높아질 텐데 1로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예측한 것보다는 더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 아주 단순한 모델보다 성능이 떨어진 이유는 다른 쪽도 맞춰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과대적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에 적합이 돼버린 거죠. 0.89가 나오는데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0.56이 나옵니다. 그럼 이 과대적합을 한번 해결하고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대적합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드롭아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대의 횡령이 발생했죠. 드롭아웃의 개발 배경과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토론토 대회에서 제프리 힌트는 과대적합을 해소하는 드롭아웃을 개발했습니다. 어떻게 개발을 했느냐? 힌트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부정방지 메커니즘에서 드롭아웃을 착안했습니다. 보통 과학자들은 자연에서 어떤 힌트를 얻잖아요. 파충류가 벽에 붙는 걸 보고 찍찍이를 발명하고, 자연의 물질을 가져와서 신약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힌트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떤 힌트를 얻었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니까 역시 자연에서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은행의 부정방지 메커니즘은 무엇이냐? 힌튼이 은행을 갔을 때 행원들이 계속 바뀌길래 왜 그런지를 물었습니다. 행원은 대답하길 자신들도 이유는 모르지만 자주 업무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결과 힌트는 은행에서 부정행위를 하려면 직원들 사이에 유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래서 딥러닝 모델에서도 뉴런의 부정한 협업을 방지하고 과대적합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 샘플에 대해 뉴런의 일부를 무작위하게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드롭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고인물을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모델은 굉장히 영리해서 사람이 원하지 않는 치트키, 꼼수를 쓰면서 학습할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게임을 학습시켰을 때 굉장히 기발한 방법으로 꼼수만 사용해서 점수를 폭발적으로 획득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 영상에서 다뤘던 것 중에 하나는 레고를 쌓으라고 강화학습을 시켰더니 오히려 레고를 뒤집으면서 스코어를 높였죠. 그래서 딥러닝 모델 안에 이 뉴런들이 부정한 협업을 하면서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대적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델에 드롭아웃을 추가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주석 처리를 해놨습니다. model.add하고 드롭아웃을 넣으면 되고요. 저는 2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돌렸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의 애큐러시는 0.82, 아까는 0.89였으니까 조금 더 낮아졌죠. 하지만 테스트 데이터의 애큐러시가 높아졌습니다. 0.68, 과대적합이 해소된 걸 알 수 있고요.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면 이제 이쪽 부분에서 잘 못 맞추는 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 0.68은 아주 단순한 모델이랑 똑같은 정확도죠. 그러니까 딱 단순한 모델 정도의 정확도를 이제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맞추는 가장 단순한 모델과 정확도가 같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을 뿐이지 통계적 검정력을 갖춘 모델이라고 판정하기는 꽤 힘들죠.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돌린 결과 트레이닝 데이터의 애큐러시는 0.74,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의 애큐러시는 0.71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주 단순한 모델인 0.68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력을 갖춘 모델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쪽 부분에서 틀리는 부분이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맞추는 게 더 늘었죠. 상대적으로 맞추는 게 더 늘었기 때문에 0.68보다 점수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맞추는 모델이었다면 전체 50개 중에 34개를 맞추게 되어서 0.68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드롭아웃을 추가한 새로운 모델은 한쪽 방향으로만 맞추는 걸 벗어나서 다른 쪽 방향도 한번 맞춰봤는데 더 잘 맞추게 된 것입니다. 이쪽 대각선이 프레딕션과 트루밸류가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도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더 많이 맞추게 되었죠. 그래서 정확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맞추는 아주 단순한 모델보다 더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서야 통계적 검정력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0.68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accuracy가 0.7이 되었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실제로 비교를 해야 되는 스코어가 있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시로 만약에 라벨의 비중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어서 0.9, 그러니까 라벨의 비중이 각각 9대 1이었다면 아주 단순한 모델은 정확도가 90%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정확도는 95%, 99%는 나와야 통계적 검정력을 갖춘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주 단순한 모델의 정확도가 90%인데 우리의 모델이 71% 정확도를 보여준다. 그러면 쓸모없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85%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모델이라 할지라도 아주 단순한 모델 90% 정확도를 하회하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력을 갖춘 모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테스트 데이터의 스코어만 볼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모델과도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모델보다 정확도가 높아졌을 때 통계적 검정력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클래스의 라벨이 어떤 비중으로 구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통계적 검정력을 갖춘 모델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스코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엠리스트에서는 10%보다 높아야 하고 IMDb에서는 50%보다 높아야 하고 우리의 모델에서는 68%보다 높아야 통계적 검정력을 갖춘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셋에 따라서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델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검정력과 드롭아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통계적 검정력은 대립가설이 사실일 때 이를 사실로서 결정할 확률입니다. 딥러닝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계적 검정력이란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데, 통계적 검정력은 우리가 세운 가설이 참일 때 이를 채택할 확률을 말합니다. 실무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자면 통계적 검정력을 달성한다는 의미는 아주 단순한 모델보다 성능이 개선된 모델을 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모델, 한쪽 방향으로만 맞추는 모델의 정확도와 우리의 정확도를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정확도가 더 높을 때 통계적 검정력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대적합이 해소되면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accuracy가 높아져야 되는데요. 과대적합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드롭아웃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힌트는 은행의 부정방지 메커니즘에서 착안한 기법인데요. 딥러닝 모델에서 뉴런의 부정한 협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뉴런의 일부를 무작위하게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요. 드롭아웃으로 과대적합을 해소하면서 테스트 데이터의 accuracy가 높아지면 통계적 검정력을 달성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